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짝 애니. 오늘 다룰 작품은 쿠마쿠라 유이치의 만화 왕도둑 징을 원작으로 도둑들의 왕이라 불리는 징이 까마귀 키르와 함께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과정을 옴니버스식으로 풀어냈으며 그들의 기상천외한 도둑질을 통해 각 화마다 삶과 죽음, 욕망 등 인간에 대한 여러 고찰을 다룬 판타지의 애니메이션 왕도둑 징입니다. 본 영상은 왕도둑 징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빛나는 것은 밤하늘의 별이라도 소중한 것이라면 인간의 마음까지도 훔친다는 왕도둑의 일족 징. 그 일족의 특성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봉인되었던 그는 그 봉인이 풀리는 10번째 생일날 우체부 포스티노로부터 돌아가신 어머니가 5년 전에 맡겨둔 택배를 받게 되고 이에 그 상자 안에서 크라임 로얄이란 총을 발견한 징은 어머니가 자신의 10번째 생일에 도착하도록 유품을 남겨두었음을 알게 되며 오른손이 각성할 때 이 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자신의 수제자라 칭하는 아이들로부터 커다란 알을 선물 받게 된 징은 그 알이 아주 부화되기 전임에도 말하거나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며 곧 태어날 그 새에게 알의 표면에 쓰인 글자대로 키르란 이름을 붙여주고 그날 밤 갑자기 소꿉친구인 카시스가 납치되었음을 알게 된 징은 그 납치범이 남긴 흔적을 따라 숲으로 들어갔다가 어느 방에서 인간처럼 변화한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푸른빛과 함께 오른손에 봉인이 풀린 징은 곧장 어머니가 주신 크라임 로얄을 사용해보려 했으나 인간화한 나무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그 총이 부서져 버리고 그 순간 빠른 속도로 부화한 키르가 그의 각성한 오른손으로 날아들으면서 징은 키르를 매개체 삼아 왕도둑 일족의 에너지탄인 로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화한 나무를 쓰러뜨리게 된 징은 키르를 매개체한 기술이므로 자신의 에너지탄을 키르로얄이라 이름 붙이며 그와 둘도 없는 단짝이 되고 그 후 포스티노에게 크라임 로얄을 맡긴 징은 그 물건을 20년 후에 자신에게 배달해 줄 것을 부탁하며 지금은 자신의 곁에 있는 친구들이 어머니가 남겨준 선물이라 생각하기에 그녀의 유품은 먼 훗날 다시 간직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키르와 함께 왕도둑으로서 세계 곳곳을 여행하던 징은 코냑이 가진 더블 머메이드란 보물을 노리고 도둑들의 도시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어느 노파를 만나게 되고 이에 그녀로부터 탑 꼭대기에 더블 머메이드가 있음을 듣게 된 징은 코냑의 감시를 피해 탑 위로 올라갈 방법을 궁리하던 중 우연히 코냑이 사육하던 희귀한 새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새는 오랫동안 날개를 사용하지 않아 거대한 몸집을 공중에 띄우기엔 날개가 너무 작아진 상태였는데 아니다! 어서 꼬장님한테 갖다 드리자! 꼬냥 녀석은 늘 저렇게 부모와 자식을 떼어놓는 거만. 혹시 이거 아니? 더블 머메이드 안에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보석이 잠들어 있다는 소문을. 이봐, 뭘 그리 슬퍼하고 있지? 지금쯤 네 알은 곤약의 밥상 위에 놓여있을지도 모르지. 나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건 오직 네 날개뿐이야. 넌 틀림없이 날 수 있어. 가요, 할머니. 그렇게 새의 등에 올라 단숨에 탑 꼭대기까지 도착한 징은 그곳에서 여러 촛불에 둘러싸인 더블 머메이드를 발견하며 그 보물이 그저 보석이 아닌 거대한 결정으로 이루어진 생물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후 코냑을 상대하게 된 징은 자신이 키르로얄로 그의 몬스터를 쓰러뜨리는 사이 더블 머메이드의 소녀가 스스로 보석의 결정을 부수고 나오면서 노파로 변장하고 있던 그녀의 어머니가 곧장 자신의 딸에게 달려갑니다. 더블이란 건 부모와 자식 간을 말하는 거였어. 가장 소중한 보물을 훔쳐줘서 정말 고마워. 포스티노가 나한테 말한 게 바로 이거였구나. 어째서지? 눈물이 보석으로 변한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다고! 슬플 때 흘리는 눈물과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이 같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얼마 후 블루 하와이라는 해안 도시를 방문한 징은 그곳에서 유령선이 계속 출몰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며 실제로 그 유령선을 찾아갔다가 폐인이 되어버린 블루 하와이의 경찰서장을 보게 되고, 그러다 이 해안 도시까지 편지를 배달하러 온 포스티노와 맞닥뜨린 징은 그에게서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것이 유령선의 원동력임을 알게 되며 그 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경찰서장의 딸인 로제와 유령선이 출몰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하여 유령선의 경비를 뚫고 내부로 들어간 징은 그곳이 밤마다 운영되는 거대한 도박장임을 알게 되며 유령선이란 소문은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속임수였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배를 조사할 겸 도박에 참여한 징은 이 카지노의 인간들이 모두 살아있는 그마에게 육체를 빼앗긴 영혼들이었음을 알게 되며 포스티노가 말했던 유령선의 원동력이란 바로 금전을 탐하는 인간의 욕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카지노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모양이야. 이게 바로 이 배의 원래 모습이야. 이건 완전히 영업방해다. 용서 못해. 내가 날 사형 풍전으로 만든다고 해도 난 죽지 않아. 그만벌레? 사람의 욕망을 빨아먹기 위해 매일 밤 파티를 열었다는 건가? 욕망이란 건 인간 그 자체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지. 이 녀석들은 죽어서도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 계속 머물러 있던 거야. 하지만 그 욕망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지. 설마 네가 왕도둑? 내가 훔쳐주지, 네 욕망을. 건들지 마! 죽어서도 욕망이 가득했던 영혼들을 이용해 금화벌레인 그라파를 쓰러뜨린 징은 그에게서 되찾은 경찰서장의 욕망을 로제에게 돌려준 뒤 다시 여행길에 오르고, 그리하여 이번엔 폼피에라는 색채 도시를 방문한 징은 이 세상 모든 것의 그림을 그리기로 유명한 화백 반쿼터의 환상의 걸작을 훔치기 위해 경매장에 잔입하였다가 그곳에서 거액의 돈으로 낙찰된 휘노 커터라는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 후 쿼터의 살아있는 작품이었던 럼의 부탁으로 휘노를 납치하게 된 진과 키르는 그녀가 쿼터의 딸이자 전신이 그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작품임을 알게 되며 쿼터가 휘노와 아내를 버려두고 환상의 걸작에 몰두한 탓에 그녀는 병으로 어머니를 잃은 뒤 쿼터의 또 다른 작품으로서 경매에 붙여졌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우연히 포스티노와 마주친 징은 그에게서 환상의 걸작이 휘노의 기억 속에 있는 집에 있음을 듣게 되며 곧장 그녀와 함께 쿼터의 아틀리에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공동면 상태에 들어간 쿼터와 미완성이었던 환상의 걸작을 발견한 징은 그가 자신이 원하는 붉은색의 물감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되자 그런 물감이 만들어질 때까지 인공수면에 들어갔음을 깨달으며 그 증거로 이 세상 모든 색을 사용했다고 알려진 환상의 걸작에 붉은색만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그 순간 물감 회사의 사장이자 유명 수집가였던 드럼비가 등장하며 인공수면에서 깨어난 쿼터에게 자신의 회사가 만든 붉은색의 물감을 건네주고 환상의 걸작을 마저 완성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릴 마음이 생긴 모양이군. 이게 빨간색이라고. 이런 조작 반색을 빨간색이란 이런 거야. 이게 진짜 빨간색이야. 방에 진짜로 불을 지르다니. 피노, 아버지는 또다시 여행을 떠나셨어.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는 건 시간이 흐른 뒤겠지만. 아버지는 여행을 떠나셨다. 징은 그렇게 말했어요. 몇 시간이나 걸려 달려가니 겨우 폼페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온 마을이 하얀 상복을 입은 것처럼 색채 도시는 그 색을 잃어버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코르푸스 왕가의 염주를 훔치기 위해 베르제비 왕제의 생일 파티 현장을 기습한 징은 염주를 가로챈 뒤 커다란 종이 비행기로 도망치는 과정에서 신발의 단추가 떨어지게 되고, 이에 신발을 다시 고쳐매던 징은 우연히 자신을 전설의 음유시인이라고 부르는 베르무트란 인물을 만나게 되며 그녀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담긴 어느 시의 해독을 부탁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베르무트와 함께 길을 떠나게 된 징은 그 씨가 불사의 도시 리바이바로 가는 지도임을 깨달으며 베르무트 또한 그 도시에서 온 불사의 생명을 가진 인물임을 짐작하고 이에 여러 장소를 거친 끝에 리바이바에 도착한 그는 유토피아 같은 도시일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마치 죽음의 도시 같은 마을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그곳에서 홀로 몇만 년 동안 이 섬을 지키고 있던 불사의 왕 킹 코안트로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리바이바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신 뒤 이 섬에만 머물러 있으면 평생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낙원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불사의 생명을 얻었음에도 영원히 살아가는 의미를 찾지 못하여 코안트로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리바이바를 떠나려 했고 그러나 갇혀진 낙원 안에서만 생을 유지할 수 있었던 리바이바는 생명수를 마신 사람들이 섬 밖으로 나간 것과 동시에 모두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로 인해 불사의 비밀은 물론 이 섬의 위치조차도 외부에 알려지지 못한 채 그대로 전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결국 섬에 홀로 남겨진 코안트로는 영원히 살아가는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연구에 몰두하였으나 몇만 년이 흐른 지금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베르무트를 포함한 여러 로봇들과 끝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코르푸스 근처로 외출한 베르무트가 불사의 왕의 후계자로 징을 데려오면서 코안트로는 그에게 한 병 남은 영원한 생명수를 넘겨준 뒤 자신도 이 기나긴 삶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때 불사의 도시를 찾기 위해 징을 쫓아왔던 페르노가 등장하며 징이 가지고 있던 영원한 생명수를 빼앗으려 하는데 아무래도 말로 해서 알아먹지 못할 것 같군. 그래, 못 알아먹지. 교양이라는 싸구려 술에 취했는 네 말을 어떻게 알아먹겠어? 가라, 기다리네. 삼각형이야! 저 녀석 머리 위에 있는 삼각형을 노려! 할아버지 어때요? 진짜로 저 세상으로 간 거야? 왕위의 계승, 그건 또 하나의 생명을 연결하는 고리.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과 뒤인가. 나도 딱 한 입만 주라. 응?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잊고 있었어. 이걸 마셔버리면 난 영원히 엄마하고 만날 수 없다는 걸 말이야. 영혼은 잿빛보다 한순간이라도 찬란하게 빛나는 저 7빛깔이 더 아름답지 않아. 그리고 얼마 후 가면무도회로 유명한 도시인 자자를 방문한 징과 키르는 지상 최대의 진주를 깎아 만든 가면 빈티지 스마일을 훔치기 위해 가면무도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세간에 알려진 소문과는 달리 현재 자자에선 오랜 세월 동안 무도회 대신 무투회가 열리고 있었으며 그 대회의 우승을 통해 백작가의 후계자가 정해지면 듀본의 백작 부인이 그 빈티지 스마일을 쓰고 등장하는 관례가 있음을 알게 되고 이에 그 가면을 훔치기 위해 덩달아 무투회에 참가한 징은 뛰어난 실력으로 1차전을 손쉽게 통과한 뒤 자자의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우연히 과거 백작가의 호위대장이자 무투회 총책임자인 앙고스투라를 만나 그에게서 자자의 과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자자는 세간의 소문처럼 매년 가면무도회가 열리는 도시였으나 8년 전 자자를 다스리던 듀본의 백작이 오랜 전쟁으로 전사하고 그의 어린 아들인 레몬도 후계자 자리를 노리던 친척들의 음모로 살해당하면서 듀본의 백작 부에는 남편과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감정잔체를 잃게 되고 그날 이후 가면으로 자신의 얼굴 표정을 대신하던 그녀는 전쟁과 권력 다툼을 일삼는 인간들에게 증오심을 품고 싸움이란 행위 그 자체를 원망하게 되며 다툼을 원하는 자들이 평생 싸우게 해주겠다는 이유로 가면무도회 대신 격투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대회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건 물론 제한 시간도 어떠한 규칙도 없는 탓에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게 되어 매년 열리는 대회임에도 지금껏 한 번도 우승자가 정해진 적이 없었고 그러다 가끔씩 우승 후보가 결정될 경우엔 현재 자자를 주름잡고 있던 아이스 삼형제가 결승전 전날에 그 후보를 몰래 내쫓아버리면서 점차 자자의 무투회는 후계자의 공백을 틈타 도시를 장악하려는 일부 세력의 사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자자의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징은 다음 2차전에 참가하기 위해 잠시 대기하던 중 자신에게 선전포고를 하러 온 스티어란 인물을 만나게 되고
이에 그녀가 두 번의 백작 부인의 딸임을 눈치챈 징은 그날 밤 빈티지 스마일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백 작가의 저택을 둘러보다가 홀로 드레스를 고르고 있던 스티어의 방에 숨어 들어갑니다. 안녕? 너 이런 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잠깐 길을 잃은 것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왕도둑이 보낸 예고장 때문에 얼마나 경비를 심하게 하고 있는데. 이건 어때? 오래전 엄마가 무도회에서 입었던 드레스야. 그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던 엄만 정말 예뻤어. 실은 나 한 번도 춤을 춰본 적이 없어. 우연인데? 나도야. 어? 내 생각엔 넌 싸움보다 춤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번 무도회가 끝나면 이 백작가의 보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구나. 후계자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지금까지 우승자는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하나 그 애라면 해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앤 백장님이 젊었을 때하고 아주 꼭 닮았더구나. 그 후 뛰어난 실력으로 준결승까지 오르게 된 징은 다음날 시합을 앞두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자신을 탈락시키기 위해 찾아온 아이스 삼형제와 맞닥뜨리게 되고, 그때 백 작가의 현 호위대장인 앙고스투라의 손자가 등장하면서 징은 키르로얄로 아이스 삼형제의 정신을 분산시킨 사이 호위대장과 함께 그곳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온몸을 붉은 갑옷으로 감싼 태양의 전사라는 인물과 준결승전을 치르게 된 징은 그의 날렵한 몸놀림으로 인해 쉽게 결착을 내지 못하며 관중들로 하여금 마치 무도회장의 춤을 보는 듯한 화려한 대결을 보여주고, 그러다 몇 시간의 교전 끝에 결국 징은 태양의 전사로부터 승리를 얻어내지만 이대로 그를 결승전에 내보낼 수 없었던 아이스 삼형제가 징을 공격하려다가 태양의 전사를 가격하면서 붉은 갑옷 속에 있던 스티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당신한테 필요한 가면은 거기 없어요. 스티어, 왜 그런 짓을? 눈을 떠라. 부탁이다. 엄마, 나 열심히 할게. 내 몸무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우승을 하면 제발 날 뽑아줘. 부탁이야, 엄마. 스티어. 아침이구나. 태양은 항상 저곳에서 우리를 지켜봐주고 있어. 난 바보였어. 저무는 태양만을 아쉬워하면서 새로 떠오르는 태양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다니. 그러다 자칫 내 하나 남은 자식까지 잃어버릴 뻔했구나. 한편 백작 부인을 암살하려 했다는 죄로 처형당할 위기에 놓인 징은 자신을 지지해주던 호위대장의 도움을 받아 처형장에 입장하기 전에 그와 옷을 바꿔 입은 뒤 도망치고, 이에 무사히 빈티지 스마일을 훔쳐낸 징은 얼마 전에 받았던 탈출로대로 스티어의 방을 통해 도망치려 하지만 의식을 되찾은 그녀가 자신을 호위대장으로 착각하고 돌려세우면서 징은 가면을 벗은 채로 스티어의 입술을 훔친 뒤 황급히 그곳을 벗어납니다. 그 후 가면을 쓰지 않은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한 스티어는 왕도둑이 백 작가의 가면을 빼앗은 대신 미소를 되찾아 주었음을 알게 되며 자신이 그에게 마음까지 도둑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날 이후 어머니와 함께 다시 가면 무도회를 개최하게 된 스티어는 댄스를 요청해오는 남자들에게 자신의 파트너가 이미 정해졌음을 이야기하며 징과 첫 춤을 추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 축제 분위기에 자자를 바라보던 징이 또다시 키르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왕도둑 징은 끝을 맞이합니다. 왕도둑 징은 원작 만화책 7권의 내용을 TV판 13편과 OVA 3편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대부분의 장편 에피소드들을 짧게 함축한 탓에 원작의 심오한 스토리가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거기다 원작에서 비중이 약했던 포스티노를 매 화마다 징에게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하는 역할로 등장시키면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 즉 결말을 내기 위한 갑작스런 급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인간의 욕망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던 금화가 그 욕망으로 인해 소멸한 장면이나
불로불사를 부르짖던 인간들의 종말이 결국 죽음이었다는 등 인간의 환상과 욕망들을 여러 판타지 세계들을 통해 나름대로의 결말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며, 그 외에도 모든 것을 불태운 끝에 자신이 원하던 붉은색을 찾은 화가와 또다시 가족을 잃는 충격을 받은 뒤에서야 비로소 과거에서 벗어나게 된 어머니 등 인간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주로 표현하고, 또한 징의 캐릭터를 원작보다도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부각시키면서 왕도둑 일족의 비범한 모습과 작중의 무거운 주제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징이 항상 소중히 들고 다니던 보석의 정체나 그의 어머니에 대한 과거 등 여러 복선들이 아직 원작에서도 풀리지 않았지만,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징이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는 과정만으로도 본 작품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기까지 왕도둑 징이었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